안녕하세요. 벌써 올해로 36살이 된 남자입니다. 22일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네요. 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름 성공한 인생이라 칭찬받는 저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저는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셨는지 물으신다면 아닙니다. 저는 그토록 다정하던 아버지를 하루아침에 잃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제가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제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곧장 저와 어머니를 내쫓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부정을 의심했기 때문이었죠. 아버지로서는 당연히 어머니의 부정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면 아내의 바람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평생토록 억울하다는 목소리를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제 기억 속 어머니는 추운 날 잠옷바람으로 쫓겨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외치셨어요. 난 절대 바람을 피우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9살의 저는 그렇게 어머니 품에 안겨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저에게 다정하게 책을 읽어주시던 아버지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지는 것도 경험했죠. 태어나서부터 9살이 될 때까지 평생을 의지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돌아서는 장면은 36이 된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로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추운 겨울 저를 꼭 껴안고 가까운 친정으로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의 가족들은 어머니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는 집안의 수치였을 뿐이니까요. 추가 한 딸이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도 모자라 그 아이를 모른 척 키우고 있었다는 것. 어머니를 쫓아낸 아버지가 어머니의 가족들에게도 알린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도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어머니는 찬바람이 쌩쌩 불던 날 공중 화장실에서 저를 품에 안고 잠에 드셨죠. 어머니는 그날 이후 어떤 일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하셨습니다. 부끄러운 일 빼고는 정말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생활이 힘들 때면 구걸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비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고 천사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동네 아주머니들과 싸우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제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한 아이의 아빠가 된 이 시점에서 보니 어머니가 얼마나 노력하셨을지를 실감하게 되네요.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단 한 번도 너에게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어. 너는 떳떳하게 태어난 아이야. 아마도 어머니는 제가 저 스스로를 불륜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로 여길까봐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찬 이후 어머니는 자신이 왜 이런 누명을 쓰고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지를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검사가 잘못됐거나 평소에 나를 못마땅하게 여긴 내 아버지의 여동생이 수작을 부린 게 분명하다는 게 최종적인 어머니의 생각이셨죠. 어머니는 아버지의 여동생, 즉 시누이를 모든 일의 원흉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전자 검사를 강력하게 추천한 분이 고모였거든요. 고모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아무래도 애 얼굴이랑 오빠 얼굴이랑 너무 다르다. 오빠 출장 길게 다녀온 동안 새언니가 밖으로 나돌았던 거 아니냐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처음 고모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며 고모의 말을 헛소리 취급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아무리 터무니없는 말이라도 수없이 들으면 마음이 동하기 마련이죠.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 몰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셨고 저와의 친자 불일치 결과를 통보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결과지를 들고 길길이 날뛰는 아버지에게 절대 아니다 라며 항변하셨지만
이미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으로 속이 뒤집힌 아버지에게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상황을 회상하시던 어머니는 분노하는 아버지 곁에서 미소 짓던 고모의 모습에 더욱 화가 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내쫓고 이혼하자마자 고모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친구를 소개하고 결혼까지 진행시켰다고 하죠. 이 모습을 본 어머니는 고모가 어떤 수작을 부려서 상황이 이 지경이 됐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고모의 신우짓은 동네 사람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엄청났다고 하니 어머니가 왜 고모를 강하게 의심하는지 이해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 이후 어머니는 당시를 회상하며 어머니가 겪었던 심적인 고통을 털어놓으셨어요. 네 아버지가 세장가 간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솔직히 결혼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 생각이었어. 내가 겪은 일들을 모조리 얘기하고 억울함을 밝힐 참이었지. 그런데 네 아버지는 그 유전자 검사 때문에 나와 너를 버린 게 아니었다. 저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한번 살펴보시더니 쓴웃음을 지으시고 다시 말을 이어가셨어요. 네 아버지는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에 이미 동생이 소개해준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 맞습니다. 아버지는 고모가 소개해준 여자를 이미 만나고 있었던 것이죠. 네, 명백한 바람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그저 명분이었을 뿐 아버지는 유전자 검사 결과로 친자가 나왔어도 어머니를 버렸을 것입니다. 과연 그 인간이 검사 결과를 받고 충격을 받았을까? 아니었을걸. 어차피 이혼할 거였는데 잘 됐다 싶었겠지. 그런 사람한테 백날 억울하다고 소리쳐봤자 들리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네 아버지 결혼식장 앞에서 발길을 돌렸어. 말을 마친 어머니의 눈빛을 지켜보자니 억울한 마음을 안고 버텨야 했던 어머니의 지난 세월이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보인 어머니의 손끝은 오랜 고생으로 해져 있었고 오랫동안 관리받지 못한 손톱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져 못난 모습으로 흉져 있었어요. 파릇파릇하기만 했던 어머니의 얼굴엔 어느새 깊은 주름들이 자리 잡혀 있었고 어머니는 또래 친구들의 어머니보다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잃어버린 어머니의 청춘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말이죠. 꼭 어머니의 행복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겠다는 제 다짐은 쉽게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공부머리가 영 없었기 때문에 대학을 가지 않고 성인이 되자마자 사회생활에 뛰어들었어요. 제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 돈으로 가게 차려서 사장 소리 듣기.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치기 어린 다짐이었죠. 저는 이 꿈 하나만을 바라보며 수년 동안 사업 초기 자본을 모았습니다. 하루에 3-4개의 일을 하기도 했고 노가다 현장에서 제대로 된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일하기도 했죠. 그저 오래 많이 일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20살의 저는 23살이 될 때까지 친구 한 명 만나지 못한 채 돈을 모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같이 나가 자정이 다 되어서야 들어오는 저를 보며 매우 걱정하셨지만 가진 거라곤 체력뿐이었던 저에게 어머니의 걱정은 크게 와닿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걱정을 한 몸에 받으며 친구 관계까지 포기했던 저는 결국 24살이 되던 해 목표했던 사업 초기 자본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주변을 물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그 사람은 저에게 술 장사가 제일 남는 장사라며 자신의 가게 하나를 내어줄 테니 초기 권리금만 내고 가게를 운영하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가게에서 나오는 순이익은 7대3으로 나누자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7이었죠. 무엇보다 그 사람이 보여준 가게의 장부도 썩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은 조건에 가게를 맡긴다는 말에 선택을 주저하니 그 사람은 저를 데리고
자신의 가게를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가게 내부는 정말 휘황찬란했습니다. 가게 안을 채운 샹들리에부터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소파까지. 한 반년 정도는 내 가게에서 일하면서 일 배우고 이후에 가게 맡아서 봐주면 될 것 같아. 솔직히 이 정도 되는 규모의 가게를 권리금만 받고 넘기는 거 진짜 믿지는 장사인 거 알지? 그리고 그냥 내가 가게 전부 운영해도 되는데 굳이 맡기려고 하는 거야. 현수가 내 동생 같아서. 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엔 어서 빨리 내 가게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에 이성적인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 정도 규모의 가게는 엄두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이 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저는 권리금을 넘긴 채 6개월 동안 매장 관리 노하우를 배우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막상 출근하기로 한 날이 되니 괜스레 불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안고 가게에 도착한 저는 그만 가게 앞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게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가게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부가 모두 철거된 빈 공간만이 존재했습니다. 이후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인 듯한 여러 사람들이 가게 앞에서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어딘가로 전화하기 시작했죠. 제가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로 세상을 살길 포기했어요. 인생의 전부인 양 모아둔 돈을 그렇게 한 번에 잃었으니 그만큼의 상실감을 겪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막상 죽으려고 보니 죽는 것에도 큰 용기가 필요하더군요. 그때 제가 선택한 것은 바로 입대였습니다. 저는 입대 날까지 입대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입대 날 짧은 편지를 쓰고 집을 나온 게 전부였죠. 저는 훈련소를 마친 이후에도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나와도 부대 근처를 떠돌다 복귀하곤 했어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어머니의 면회도 차단했습니다. 거의 매일 써서 보내시는 듯한 어머니의 편지도 뜯어보지 않았죠. 어린 마음에 사기를 당한 분노와 창피함을 어머니께 화풀이한 것 같아요. 면목도 없었고요. 어머니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필사적으로 어머니를 피하던 저는 의도하지 않은 이유로 어머니를 다시 제외하게 됩니다. 군생활이 막바지에 접어들 즈음 저는 급격한 건강 악화를 겪게 되었고 이내 간경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간경화라는 사실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저에게 간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가족인 어머니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전달되었죠. 어머니는 소식을 듣자마자 오신 건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제가 누워있는 병원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상태를 들으시곤 쓰러지실 듯 놀라셨지만 고민조차 하지 않고 이내 자신의 간이식을 해주겠다며 나서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이런 어머니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말아요. 그냥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세요. 저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해요? 제 말을 들은 어머니의 표정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시한부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고 해도 그런 표정은 짓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거친 손으로 제 손을 붙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엄마가 보기 싫으면 평생 네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마. 저는 그때 누군가에게 세게 머리를 얻어맞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죠. 어머니가 울다 지쳐 잠에 드셨을 때 저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살아야겠다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다짐했던 그 꿈을 이루겠다고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살아야 했습니다. 저의 간 이식 수술은 급박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있던 어머니가 가장 먼저 검사를 받게 되었죠. 어머니의 간을 이식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어머니의 굳은 다짐을 만류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검사를 한 후 저는 한밤중 찾아온 의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들고 제 곁에 앉은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를 진행하신 신경자 씨가 친어머니가 맞으신가요? 의사가 이런 질문을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혈액형과 어머니가 적어낸 아버지의 혈액형을 대조해 보았는데 도저히 제 혈액형이 나올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당연히 간 이식도 불가능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무언가 이상한 기류를 느끼게 되었고 무엇에 끌린 것인지 어머니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은 쉽게 기억 속에서 잊히고 말았어요. 몸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안 좋아졌기 때문이죠. 간 이식이 정말 급박한 상황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을 때 간 이식을 해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 소식을 들은 친구였죠. 친구가 아무 이유 없이 간 이식을 해주겠다고 나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20살 때 저는 친구의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중요한 수술을 못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그 사실을 접했을 때 제 수중에는 반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 있었죠. 저는 돈이 있었음에도 친구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아니까요. 하지만 수술만 받으면 살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 수술을 못 받고 있다는 친구의 말이 제 마음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저는 반년 동안 모은 돈을 모두 인출해 친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친구는 제가 건네준 돈을 어머니 수술비에 보탰고 친구의 어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친구는 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신 후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저를 오랫동안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저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친구는 제가 간 이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곧장 기증 의사를 밝히고 간 이식이 적합한지 검사를 받았다고 하죠. 간 이식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저는 친구에게 이제 우리 진짜 쌤쌤인 거냐? 라는 시답지 않은 농담을 건넬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의병 제대 후 요양을 하던 저는 어느 날 잊고 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저와 어머니의 유전자는 일치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머니의 친자가 아니었던 거죠. 즉, 저는 아버지와도 어머니와도 남남인 사이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알린다면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에 휩싸이실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평생 바람난 여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한평생 고생하며 사셨는데 그 원흉을 저라고 생각하실까봐 무서웠죠.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결국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마셨어요. 그 눈물 앞에서 저는 죄인이 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죠. 그런데 그런 제게 어머니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봐 현수야. 너는 부정하게 태어난 게 아니야. 떳떳하게 태어난 아이였어. 저는 이 와중에도 제 걱정뿐이신 어머니를 의아하게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나지 않으세요? 저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을 겪으셨고 그리고 또 제 물음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를 이만큼 키울 때까지 힘든 일이 없었던 건 아니야. 하지만 그런 힘든 일은 모두 잊을 정도로 너를 키우는 동안 행복했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피가 섞이지 않았더라도 너는 내 자식이고 내 아들이야. 어머니의 대답은 그동안 제가 느꼈던 불안감을 눈 녹듯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불안감이 사라지니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되었죠. 저는 곧장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친자식과 제가 병원에서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고 저와 뒤바뀐 그 아이를 찾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부하셨어요. 내 자식은 너야. 친자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내 자식이 될 순 없어. 저는 어머니를 설득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완강하셨습니다. 친자식을 만나게 되면 제가 동떨어진 느낌을 받으리란 걱정 때문이었죠. 결국 저와 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마음속에 묻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 저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고 다행히 사업이 잘 풀려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31살이 되어 제 아이를 품에 안아보니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더군요. 바로 친자를 찾지 않겠다고 말했던 어머니의 속마음이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잃어버린다면? 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그 고민은 나는 아마도 이 아이를 평생 동안 그리워하겠구나 라는 답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즉, 저희 어머니 또한 잃어버린 친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히 존재해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저와 뒤바뀐 인생을 살게 된 어머니의 친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기록이 존재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친자를 찾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어머니의 친자를 찾고 난 이후에 시작되었어요. 친자의 상태는 심각 그 자체였습니다. 친자는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 벌이를 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도 앓고 있었고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가 굉장한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숨긴 채 친자와 관계를 쌓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친자가 이렇게 살게 된 이유까지 알게 되었죠. 친자도 저와 마찬가지로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저의 친모는 키워주신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내가 바람이 나서 남의 자식을 낳아왔다 라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셨다고 하죠.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는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반면 저의 친모는 억울한 상황의 원인이 된 친자 최정윤 씨를 고아원 앞에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똑같이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각자를 길러준 어머니의 태도가 달랐던 것이고 그 어머니의 태도가 지금의 저와 최정윤 씨를 만든 것이었죠. 갑작스럽게 부모에게 버림받고 어머니는 상실감에 스스로 목숨까지 끊은 상황에서 최정윤 씨가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 있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최정윤 씨는 어린 시절부터 세상에 대한 분노를 품게 되었고 세상을 살아가길 포기했다고 하죠. 정말 살고 싶지 않은데 스스로 죽는 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될 대로 되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근데도 얼마나 목숨이 질긴지 죽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공허한 눈으로 이런 말을 뱉는 최정윤 씨를 보니 23살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은 제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최정윤 씨의 인생은 제 인생보다 훨씬 기구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란 반면 최정윤 씨는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랐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와 괄시를 받기도 했죠. 무엇보다 사람들의 차가운 그리고 편견 어린 시선도 견뎌야 했다고 했어요. 최정윤 씨는 그런 주변 시선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거친 생활을 선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불량 서클에 들어가서 옳지 않은 일들도 여러 번 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시비가 붙으면 결코 물러나는 법이 없다고 했죠. 학창시절에는 선생님께 불려가는 게 일이었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경찰서를 들락날락거리는 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이유도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준 후 생긴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저는 최정윤 씨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 곧장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도운 이유는 제 마음속 한 구석에 자리한 부채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친어머니 손에서 자랐다면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그의 자리를 뺏어서 그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미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최정윤 씨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기초적인 검진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치료비까지 지원해 주었어요.
특히 치아가 많이 약해져서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상담사인 아내의 도움을 받아 심리 상담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담이라는 게 거부감이 들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최정인 씨는 선뜻 상담에 임했어요. 이유는 이런 상황을 만들기까지 최정인 씨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쌓아온 그동안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처음 최정인 씨는 제가 그에게 베푸는 친절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을 바라길래 이런 일들을 하냐며 날카로운 말을 하기도 했죠. 최정인 씨가 그런 말을 할 때면 저는 사람이 사람을 돕는 데 이유가 있나요? 라며 웃어 넘기곤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최정인 씨의 상태는 점차 나아졌습니다. 건강도 금방 회복했고 상담을 병행하며 심각했던 알코올 의존증도 완화되었죠. 그를 곁에서 지켜본 결과 최정인 씨는 삶을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법을 모를 뿐이었죠. 살아갈 만한 힘을 주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약간의 방향성을 제시하니 최정인 씨는 스스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끊기 위해 노력했고 어떻게 술을 끊을 수 있을지 질문하기 시작했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최정인 씨는 합의금으로 인해 진 빚을 갚아주겠다는 저의 제안도 거절했어요. 자기 일은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뚝심 있는 생각 때문이었죠. 이만큼 도움을 받았는데 더한 도움을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최정인 씨의 주변 환경에 아주 약간 개입했을 뿐 그 이상의 도움을 준다던가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최정인 씨가 괜찮은 사람으로 괜찮은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변한 것은 순전히 그의 노력이었어요. 저는 최정인 씨가 모든 빚을 갚고 난 후에야 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술을 끊고 있는 최정인 씨를 배려해서 카페에 방문한 상황이었죠. 최정인 씨는 제가 할 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자신이 그동안 궁금해온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 같았죠. 저는 최정인 씨에게 왜 제가 그를 돕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항상 물어보셨죠. 왜 도와주는 거냐고. 저는 한참 동안 하고 싶은 말을 속으로 삭히며 어떤 식으로 말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최정일 씨는 그런 제 모습을 살피고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괜찮아요. 전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는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저는 한숨을 푹 내쉬고 나서야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저를 처음 봤을 때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었죠. 네, 아버지랑 어머니는 바로 이혼하셨고 어머니는 저를 고아원에 데려다 놓으신 다음에 곧바로 목숨을 끊으셨죠. 저는 저를 두고 떠난 어머니의 뒤를 쫓아가다가 투신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봤고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 라는 말을 듣고 난 후 최정윤 씨는 꽤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찬가지시라고요? 네, 저도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아버지에게 버림받았고 집에서 쫓겨난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혹시 저를 도와준 이유가 저랑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인가요? 최정일 씨의 말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나랑 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더욱 측은하게 느껴졌냐? 불쌍하게 느껴졌냐? 그래서 날 도운 거냐? 저는 깜짝 놀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정일 씨를 도와주게 된 이유는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저는 이 이야기의 중심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윤 씨를 만나러 오고 도와주기 시작한 이유는 정윤 씨가 친모로 알고 살았던 그분이 사실 저의 친모이고 저를 길러주신 분이 정윤 씨의 친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최정윤 씨는 제 이야기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체 무슨 말... 정윤 씨, 저랑 정윤 씨 생일이 같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정말 신기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었죠. 저랑 정윤 씨는 생일만 같은 게 아니에요. 태어난 시각도 비슷하죠.
게다가 성별도 같고 최정희 씨는 제 말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설명이 부족한 듯 아무 말 하지 못했죠. 정윤 씨와 저는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에 그것도 비슷한 시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뀌게 되죠. 이 말을 마친 저는 최정희 씨가 얼음처럼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저는 어머니의 외도로 태어난 게 아니었던 거네요. 저를 낳아준 분은 따로 있었던 거고 저를 길러주신 분은 정말로 억울한 죽음을 겪게 된 거네요. 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그분이 저를 낳아주신 친모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모두 사실인가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이미 병원 측에도 확인을 끝냈고 최정인 씨만 도와주시면 병원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원하지 않으신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병원 측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내려고 정윤 씨를 만난 게 아니니까요. 그럼 왜 저를 찾아오신 겁니까? 최정윤 씨의 말에는 약간의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정윤 씨에게 솔직한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정윤 씨를 낳아주신 분, 저를 길러주신 분이 여전히 살아계세요. 어머니요? 저를 낳아주신 분? 저는 아주 우연하게 어머니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랜 고민 끝에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리게 되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어머니의 의견을 구했죠. 한 차례 숨을 돌리고 최정윤 씨를 보니 그는 매우 굳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정윤 씨를 찾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정윤 씨가 더 좋은 가정에서 잘 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괜히 그 앞에 나타나서 평화로운 가족을 해집을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래도 어머니를 설득했지만 어머니는 완강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보니 친자를 찾을 생각이 없다는 게 어머니의 본심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제 아들을 잃어버린다면 저는 평생 그 아이를 가슴속에 묻고 살 것 같거든요.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나도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에겐 이야기하지 않고 정윤 씨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정윤 씨가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면 모든 사실을 숨긴 채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상태가 영 별로였죠?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셨을 모습과는 동떨어진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정윤 씨의 모습에서 과거의 제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 말이죠. 제가 23살에 어떤 사기를 겪었는지는 정윤 씨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윤 씨를 도와준 이유는 정윤 씨가 어머니를 만나줬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정윤 씨에게 말하기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키워주신 어머니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가 직접 낳은 정윤 씨를 제 형제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형제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제 말에 정윤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신경 써주신 건 충분히 감사해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수 씨가 저를 낳아주신 분 손에서 자랐다고 해서 갑자기 형제로 느껴지진 않네요. 게다가 저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따로 계시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습니다. 낳아주신 어머니가 따로 계시다는 것도 충격인데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당장 답을 달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정희 씨도 이 상황을 받아들일 만한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정윤 씨를 돕는 건 어떤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최정윤 씨는 이후 한 달 정도 시간을 가지며 어머니를 만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34살의 가을, 최정윤 씨로부터 어머니를 만나겠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죠. 이 말을 들은 후 저는 곧장 어머니에게 달려가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어머니한테 고백할 게 있어요. 어머니는 두 눈이 동그래진 채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아이를 낳고 나니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저와 뒤바뀌었던 어머니의 친자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깜짝 놀라셨어요. 뭐? 그 아이를 찾았다고? 네, 최정윤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찾았을 때 어머니 말씀처럼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냥 가슴속에 이 사실을 품고 모른 척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격한 최정윤 씨의 삶은 썩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두 눈에 가득 담은 채 제 이야기를 경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셨어요. 대체 어떻게 살고 있었길래? 저는 최정윤 씨의 그동안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셨고 동시에 제게 사과를 하셨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너 앞에서 이렇게 울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해해요. 저도 이제 아빠가 됐고 친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어요. 제 말이 위로가 되었는지 어머니는 눈물을 연신 훔쳐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정윤 씨는 어머니를 만나겠다고 결심했어요.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제 물음에 어머니는 격한 끄덕임으로 대답하셨고 저는 어머니와 최정희 씨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와 최정희 씨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을 진정시키고 나서 보니 왜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어머니와 최정희 씨의 얼굴이 똑 닮았더라고요. 어머니와 최정희 씨는 아침 해가 저물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동안의 인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죠. 대화가 마무리될 즈음 어머니와 최정희 씨는 저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맙다 현수야. 엄마 마음을 이해해줘서 너에게 정말 감사해. 최정희 씨도 뒤이어 고마움을 표시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사실 현수 씨가 저를 찾아온 건 2년 전이에요. 그 2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만약에 현수 씨가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더라면 저는 현수 씨와 어머니에게 못된 말만 했을 거예요.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을 수도 있죠. 아니, 애초에 어머니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머니를 만나기로 다짐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건 2년 동안 현수 씨가 보여준 노력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현수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최정윤 씨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는 어머니, 최정윤 씨와 함께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쁨과 슬픔을 모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윤 씨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친어머니의 존재를 알게 된 지 몇 년의 시간이 지났네요. 최정윤 씨는 이후 번듯한 기술 자격증을 취득해 직장을 얻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버는 돈을 조금씩 모아 작지만 넉넉한 전셋집도 구하게 되었죠. 지금은 어머니의 아들로, 저의 형제로, 제 아이의 삼촌으로 오붓한 가족애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자신이 너무 가까이 지내면 제가 소외감을 느낄까봐 항상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속이 깊은 사람이에요. 저도 선을 지키기 위해 정윤 씨에게 아직도 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윤 씨도 마찬가지고요. 아내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 정윤 씨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느껴지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가족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정윤 씨와 어머니가 서로를 완전한 가족으로 인정한 후 저는 저의 친부를 찾아보았습니다. 친부를 찾는 것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친부가 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친부가 어떤 사람인지를 목격한 후 친부 앞에 나서기를 포기했습니다. 우선 친부는 저의 친모와 이혼한 후 새 가정을 꾸려 가정을 이룬 상황이었어요. 그런 사람 앞에 나타나는 건 민폐일 뿐이었죠. 무엇보다
저의 도덕적 관념으로는 도무지 제 친부모님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친모가 죽기 전 작성한 유서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인데요. 저는 친부와 친모의 하룻밤 불장난으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친부를 오랫동안 연모했던 친모가 결혼을 일주일 앞둔 친부를 꼬셔서 하룻밤을 얻어냈던 것이죠. 친모는 친부의 예비 신부를 찾아가 자신이 예비 신랑과 잠자리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결혼이 미뤄지는 동안 자신의 임신 사실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즉, 저의 친부와 친모는 결혼식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채 사랑 없이 결혼 생활을 했던 것이죠. 친부는 친모가 산통을 겪고 있을 때조차 나타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사랑 없는 책임만 있었던 결혼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친모가 낳은 아이가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친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친모를 내쫓았다고 해요. 이 부분마저도 저의 상황과 유사하네요. 사실 저는 이 모든 뒷이야기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 신부를 두고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가진 친부나 결혼할 사람이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꼬신 친모나 이해 안 되는 모습 투성이었죠. 그런 친부에게 내가 당신의 친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친부의 재혼 상대는 일전에 결혼이 한번 엎어졌던 예비 신부였어요. 그 예비 신부 사이에서 새 자녀를 얻기도 했죠. 저는 굳이 그 가정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그들 앞에 나타난다면 굴러 들어온 이물질 취급을 받을 게 당연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는 제 친부를 찾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차피 친부는 저에게 별 관심이 없을 게 뻔하고, 제게는 아버지 분량의 사랑까지 아낌없이 보여주신 어머니가 있기 때문이죠.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인간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친부의 세 자녀들은 모두 부모의 등골을 빨아먹는 존재였어요.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 품속에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 쓰고 있었죠. 공무원인 친부의 연금으로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해 친부와 그의 아내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식들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편안하게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것이고 말이죠. 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친부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들의 세 자녀들까지 책임져야 했을 거예요.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그리고 뒤늦게 생긴 저의 형제, 또 제 아내와 아들에게 충실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 꽤 성공했거든요. 23살에 전 재산을 사기당한 그때 그 모습과는 다르게 말이죠. 사연을 쓰다 보니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부 찾기를 내려놓은 저는 이후 어머니를 미워했던 고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 양현수입니다. 전화를 건 양현수가 누군지 한참을 생각하던 고모는 어디 더러운 핏줄이 연락을 해? 뭐가 잘났다고? 라며 호통을 쳤죠. 저는 그런 고모에게 담담히 어머니의 억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바람을 폈고 그 결과로 제가 태어났다고 하셨죠. 그때 왜 아버지 유전자 검사만 하셨습니까? 고모님 마음속에 저희 어머니를 믿어주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었더라면 어머니 유전자 검사도 해보셨을 수 있었을 텐데요. 갑자기 전화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제가 양희도 씨의 친자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 고모님이 가져오신 거였죠? 그래, 내가 가져다 줬다. 뻔뻔하게 다른 집안 씨를 끌고 들어온 게 괘씸해서. 네, 그러시겠죠. 그런데 저 신경자 씨 친아들도 아닙니다. 뭐? 너도 친아들이 아니라니 이게 대체 무슨... 신경자 씨 친아들은 최시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똑똑히 알아두세요. 저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수학이 너머에 있는 고모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집안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걸 말씀드렸으니 고모라는 호칭도 안 하겠습니다. 양미아 씨, 당신의 섣부른 판단과 이유 없는 불신, 그리고 미움이 한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에게 직접 사과하는 건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만 평생 기억하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청춘을 잃었습니다. 통화를 마칠 때까지
건너편 수화기에서는 아무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충격이겠죠. 핏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양씨 집안 사람으로서는 멘붕인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고모 양미아 씨는 다음 날부터 줄기차게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어딘가에 오빠의 친아들이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었겠죠. 양씨 집안 장손이 어디에 있다는 거냐? 당장 말해라. 라는 문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친자에 집착하는 걸 보고 이상함을 느껴서 알아보니 양미아 씨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양미아 씨가 오빠에게 소개한 자신의 친구가 괜찮은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양미아 씨는 현재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친구와 그 자식에게 집안의 모든 재산을 빼앗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또 다른 친자가 나타난다면 양미아 씨가 챙길 몫이 늘어나게 되겠죠. 아마 그것을 노리고 친자가 누군지 어서 내놓으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실 또한 정윤 씨에게 알렸습니다. 정윤 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다고 해요.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대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장남 노릇을 바라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저는 정윤 씨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양미아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에 그 집안이 어떻게 되든 그건 그 집안이 헤쳐나갈 문제니까 뭐 알아서 하겠죠. 저는 어머니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것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잠에 드셨습니다.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잠에 드신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니 한겨울 집안에서 쫓겨나 공중 화장실에서 잠이 들었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군요. 온몸을 벌벌 떨면서도 현수는 추우면 안 돼 라며 자신의 얇은 외투마저 벗어 제게 걸쳐주시던 어머니의 그 손길. 그 손길이 잊히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쭉 사연을 적어보니 제 인생도 참 별일이 다 있었네요. 유전자 검사에 간경화에 간이식에 정윤 씨를 찾은 일까지. 그동안의 인생이 이렇게 치열했으니 앞으로의 인생은 조금이나마 편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봅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읽어주시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